를 또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순 교수님과 인하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늘 우리 인천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안전한 연결과 접속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또 편견이라든가 차별, 또 혐오와 증오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분열과 해체라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시대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민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대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교육은 시대 상황을 반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 과정에서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시적인 어떤 국민이나 또는 근로자가 요구가 됐었고요. 민주화 과정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저항적 시민이 요구가 됐었고요. 또 오늘날의 시민교육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지구촌을 아우르는 그런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 연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과 또 우리 지구촌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자질을 기르는 것,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은 무엇이고, 또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미래 시민교육이 주목해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코로나19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선진국들이 오히려 국가 장벽을 높이고 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화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런 세계화의 쇠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가해진 피해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체제의 불공정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 쇠퇴 이후의 세계의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세계화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과 달리 새롭고 더 제한적인 형태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결국 지역 중심의 세계화를 의미하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처럼 국가 간의 경제 안보동의 공동체를 확대해 가려는 경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전 세계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중심의 동남아시아, 즉 동아시아를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가했던 것은, 우리가 동아시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만 떠올랐지 동남아시아 쪽은 제외한 그런 의미로서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아시아를 주목해 왔는데 그 이유가 세계의 경제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는 세계 GDP의 87조 달러 가운데서 약 28.6%인 25조 달러를 차지하고요. 세계은행에서는 동아시아가 세계 경쟁률의 약 40%를 책임지는 등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구 면에서 보면 전 세계 77억 1,500만 명 인구 가운데서 약 30%인 22억 8,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엄청난 인구가 사는 매혹적인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 이렇게 봅니다. 동아시아와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할 정도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요. 2019년도에 교역 순위를 보면 1위가 중국으로서 2,434억 달러, 2위가 아세안, 홍콩, 대만 2,100억 달러, 3위가 미국 1,352억 달러, 4위가 일본 760억 달러입니다. 또 한국과 한중일로 아세안 간 상호 방문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3,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50% 이상이 소화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런 그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와 또 음식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 또 대기오염, 원전 오염수 등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의 행위가 또 문화의 요소, 또 환경적 변화 등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나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이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의 건강이 이웃나라의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이도 코로나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다고 보이고요.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이제 4만 달러 이상의 국민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기반이 더 탄탄해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내수 시장화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한국과 동북아의 협력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몽골 또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확대를 모색하는 신북방 정책,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미래 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남방 정책 등을 통해서 국가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서로 간에 풀어야 될 과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사 문제, 또 영토, 영유권 문제, 또 무역 분쟁 문제, 또 미세 문제와 같은 환경 분쟁 등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면 자국의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의 관점이나 이익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살아가는 시민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바라봐야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공동 운명체적 성격이 강해지는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현재에는 없어졌거나 희미해진 것을 회복하려 할 때 정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될 정체성은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나와 타인과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등한 다자주의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는 그 자체가 정체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육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문제에 대응해가며 평화와 공존, 번영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만 동아시아를 바라보게 되면 협력과 갈등 해결은 요원해집니다. 이미 동아시아는 우리 삶의 주무대이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형성을 위한 그런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전문가가 향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대한 교육적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이미 세계 3대 경제권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동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낮았고 또 교육적 대비 역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동아시아의 언어, 또 문화 다양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또 우리가 그동안 갈등의 동아시아, 즉 동북아시아 중심의 갈등의 동아시아만 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협력과 공존의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그런 동아시아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꿈을 찾고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인천 아이들이 인천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다 우리의 기회의 땅이고 또 그 속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이런 계기를 우리 인천 교육이 먼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이렇게 우리가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자질과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세계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같은 인류라고 하는 소속감, 또 다양성 존중, 정의와 평등, 존엄, 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세계적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과 참여와 같은 세계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그 세계 시민성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특수성을 덧붙였습니다. 즉 동아시아를 소재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세계 시민교육이 바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인해 현행 세계 시민교육의 개념과 공간 범위에 대한 모호성 또는 추상성 또는 광범위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인천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하는가? 인천은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인천은 과거부터 한반도의 관문을 여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각국의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인천은 현재도 인천국제공항과 항구를 통해 하늘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국제교류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정부의 서해안 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벨트가 교차하는 아시아 경제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도시입니다. 또한 영종과 강화를 잇는 평화도로, 또 인천과 남포, 천진항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평화도시, 11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융합형 미래 산업도시입니다. 인천은 다양성과 포용성과 개방성, 창조성을 지닌 그런 도시이고, 또 동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시 인천은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자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아시아 시민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가 시작되는 작년에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 축은 세계 시민성과 동아시아 시민 역량 함양에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교육정책개발협의회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 정책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지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시민학교 초중고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해서 53개 교회에서 운영 중이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초등학교 258교에 동아시아 시민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온라인 국제교류 시스템과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천형 국제교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관과 우리 인천교육청이 포럼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제안이 됐었지만,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 사무국을 우리 국제교육원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공유를 했고요. 이 한중일러의 여러 경제 공동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은 다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 공동체만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 일본 영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 교육 공동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시작은 우리 것 바로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미국의 예일대 폴 케네디 역사학 교수가 지난 18세기, 19세기는 영국 시대인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후 100년간의 역사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인 팍스 아시아나가 올 것이고, 그 중심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참 가슴 벅찬 말이지만은, 이 팍스가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패권을 통한 평화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평화와 공존은 일국 중심, 동아시아 중심의 패권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평등한
다자주의에 기반하는 그런 평화이고 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비 경쟁을 바탕으로 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한 외교 중심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동아 공영권이나 또는 근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와는 전혀 다르고 또 중국의 중화주의하고도 다르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시민은 자국의 관점이나 이익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도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것과 동아시아에 대한 조화인데요. 귄더루터 독일 보온대학 정치사회학 교수가 밖에 대한 개방과 관용은 내면적인 자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난민 100만 명을 독일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저를 안내해 준 분의 말은 독일의 과거 역사에 반성해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비극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귄더 루터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내면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 베를린에 150만 명의 다문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100만 명을 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에 쉽게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결국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서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죠.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 지났지만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것을 중심을 잡으면서도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인천 동아시아 시민교육도 우리 것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제 금년에 우리 인천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이미 학교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닌 시민이라면 인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천이 어떤 곳인지 또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천 바로 알기, 그리고 세계사 속에 한국사를 바로 알리는 것. 그래서 뭐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도 계속해서 이 정치적 쟁점화 되기도 하고 왜곡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관심을 갖고 본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이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독도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등이 있습니다. 인천 바로 알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대한 고찰과 탐방을 통해서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더 의미 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인천은 늘 떠나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거쳐가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았거나 또는 서울로 가기 위해서 잠을 자는 그런 배드태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인천 교육을 떠나서 서울로 1년에 수백 명씩 이렇게 이동해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인구도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가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기회를 많이 맞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곳에서 교육받고 이곳에서 직업을 갖고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 가는 거의 출발은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이곳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울 가고 유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성공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의 출발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유튜브라든가 SNS 또 교육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고구려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코로나 이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상해에서부터 임시정부가 이동했던 난징까지 상해와 난징 로드 하나,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우수리스크까지 연해주 독립운동의 코스 하나, 이렇게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탐방을 하고 또 이제 광복회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지금이 중단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 갖춰야 될 역량은 뭐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봤는데요. 지식 영역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 또 인권과 사회정의, 평등, 다양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또 동아시아 상호 협력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기능 영역에서는 비판적인 사고, 또 협력과 갈등 해결, 의사소통 능력, 또 책임감 있는 행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치와 태도 영역에서는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 또 관용, 동아시아 지속 발전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주요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동아시아 이해 교육과 또 다국어 교육, 진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이해 교육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 측면에서의 상호관계, 또 역사와 문화, 환경, 갈등, 또 인권, 경제적 불평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개별 교과 수업에서도 이루어지고 교과 간의 연계 수업이라든가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또 방과 후 활동, 마을 연계 교육 등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고요. 2019년에 초중고별로 동아시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2020년 동아시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중고 동아시아 시민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또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보급해서 현재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국어 교육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 교류가 가장 빈번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를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태국어도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서는 다국어 교육을 통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쿨은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맞춤 글로벌 잡스쿨,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 연계 다국어 교육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로 연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글로벌 커리어 스쿨, 또 동아시아 시민 리더십을 키우는 글로벌 프로스쿨, 이런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서 약 7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진로교육은 동아시아 관련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 교실 수업, 또 외부 특강 및 체험 등의 형식으로 실시가 되고요. 금년 5월 달에 동아시아 시민 진로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어요. 동아시아 진로 아카데미는 동아시아 관련 언어 문화, 또 국제 통상, 정치 외교, 환경과 에너지를 비롯해서 총 21개의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인천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 교원들 14,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여와 실천을 배우는 이제 국제교류인데요. 국제교류는 학생들의 실천과 참여 역량 함양이 가장 주요한 목표입니다. 학생들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교실에서 간접 경험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아시아 평화 캠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 캠프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학생이 한 곳에 모여서 동아시아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다국적 논쟁의 장에서 아이들은 상대에 대한 문화와 사고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고 또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그 한중일로 포럼에서 오신 참가자들이 이 동아시아 평화 캠프를 우리 인천 지금 이제 영어마을인데요. 거기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모여서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동아시아 평화 캠프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빠르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과 관련해서 미얀마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계기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계기교육은 인천 학생들이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연대와 지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우리 그 외대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좌를 들으면서 그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가 인도와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꼭지점에 대해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미얀마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미얀마의 상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의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각국의 이해관계, 그것이 곧 세계적인 가장 중심에 놓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서는 학생교류뿐만 아니라 교사교류, 또 교육청 간 정책교류도 추진을 하는데요.
교류의 기본 원칙은 이제 교육청 간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교육청과 학생, 교사 간 교류를 추진한다는 점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뭐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작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시와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와 교육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또 중국 상해나 베트남 하노이, 일본 요코하마 교육청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평화 캠프나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는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제11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교육 포럼에 영상으로 참가해서 인천시 교육청의 미래교육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또 소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동아시아 관련 진학 직업교육, 또 동아시아 이해교육,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다국어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김영순 교수님 만나서 제가 우리 인하대 사대에서도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서는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우리 관련 대학과 업무 협약을 지금 맺어가고 있고요. 2021년 4월 달에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IIE TTP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오늘 이 강좌를 주최한 곳이죠. 다문화융합연구소 그리고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인천에 있는 것이죠. 또 경인교대 교육대학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와는 인천 학생들의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교육 그리고 학술포럼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인천 학생들이 동아시아 시민성과 다국어 역량을 기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소재 연구소나 국제교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청 학교 단독으로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협력적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만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러 동아시아 관련 연구소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대학들과 지금 모두가 다 연결돼 있어서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 또 특성화의 직업교육 이제 이런 부분하고도 함께 다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2018년 실시한 우리나라 주변의 외교국, 외교관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호감도가 1위는 일본 62%, 2위는 중국 58%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와 영토,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센터에서 2017년에 실시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더위와 개발도상국, 휴양지,
관광, 여행 등과 함께 가난, 후진국, 빈곤, 외국인 노동자, 노동,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상황을 개선해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먼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는 미래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평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로의 진전은 요원한 듯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속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 7월에 서울에서 정전협정 67년을 맞아서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본의 하루키 교수와 또 이제 호주의 그 학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내국인 교수님 또 미국의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인데 여기 미국 분은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 접속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분이 대신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포럼을 제가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제가 들은 그 총평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총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 이 남북한의 문제를 남북만의 두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는 굉장히 요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결론도 이렇게 다양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좁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세안 평화대학 같은 그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확대되면서 그 속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그런 협력 관계 속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립하는 한반도, 또 갈등하는 한반도, 또 갈등하는 동아시아, 여기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과 일본, 중국, 베트남 아이들 모두 동아시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빠져 있지만 나중에는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시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서로 대화하며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공존, 번영의 동아시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문화 융합연구소에서 주최한 그 오늘 명사 초청 특강에 첫 강연자이신 교육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저희 참가자가 지금 65분이 와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에 초중고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론의 시간, 일종의 교육감님께 이 강연에서 묻고 싶은 질문들도 있으실 거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을 좀 제가 갖추고 싶은 마음에 김용순 교수님을 좌장으로 좀 모시고 토론 아닌 토론,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면 채팅방에 질문도 하나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용순 교수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토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용순 교수입니다. 제가 참 하울링이 있네요. 잠깐만요. 이제 어떻게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김용순 교수님, 살짝 일단은 인터넷 저희가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질문을 보니까 지성용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성영 교수입니다. 오늘 조성원 교육감님 이렇게 좋은 강연, 좋은 또 강의 해주셔서 정말 다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열심히 1시간 동안 경청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들으면서 우리 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돈해서 이게 또 떨어지네. 정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떨어졌어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개념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구분과 차이가 좀 아쉽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들으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세계 시민성 교육이다라고 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세계 시민교육과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과 특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 개념이고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인데 지금 이제 인천에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계시민사회가 언제부턴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가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연결을 시키면서 상당히 많이 국가 간의 경계라든지 이런 뭐 지역적인 경계들이 상당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을 이제 지향하고 오히려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로 국가 간 경계라든지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어쩌면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인 어떤 개념과 한계를 짓는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인가 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의 보편적인 의제, 우리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의제에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지역적인 어떤 네이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교육감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 교육감님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까 강의 중에 그 내용은 다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그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막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교육 운동을 하면서 또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18년에 이제 시작해서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세계 시민교육의 그냥 한 일부 파트가 아니라 세계 시민교육이 너무 넓고 추상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좀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적인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전 세계 가운데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뭘 그런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축소시켜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운 데에 있는 것부터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말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갑니다. 굉장히 많은 부딪힘과 이 갈등과 온갖 이 영역의 역사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교류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 세계 시민성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로 이렇게 하니까 한중일로 여기에만 딱 국한이 돼서 사고를 하게 되죠. 여기는 정말 갈등의 역사고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 과거사 문제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아시안이 우리나라와의 그 협력 관계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가 같은 어떤 시민성 교육을 해나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고민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 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져갈 그런 주요한 의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라고 하는 국제교육원 이름을 동아시아를 거기다 붙여놨는데요. 지금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국제교육원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천만의 교육과정으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인천이 그런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여기서 광주를 가려면은 서너 시간 걸리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이면 100만 도시 60개도 더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입지적 조건들, 또 성장하고 있는 인천 도시가 맞는 이런 기회들,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가 인천에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1%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 속에서 다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동아시아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거는 뭐 동아시아에 있는 국제교육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동아시아와 그 국제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주 별도의 무슨 특별한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성용 그 교수님의 어떤 질문 내진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아주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시민교육을 하는 그 연구자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뭐랄까 그 호기심 내지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시
결국에는 이제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는 게 인천에서 출발하고 그 인천 시민이 곧 동아시아 시민이고 결국엔 인천은 동아시아의 중심이고 또 이제 국제교육원 역시 동아시아에 있는 인천인데 동아시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제교육원이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냥 네이밍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문화 중심적인 걸로 보이지만 교육감님의 설명을 잘 듣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육의 내용들을 보면은 세계 시민하고 별 다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교육의 이념화가 되고 이게 프로그래밍화가 되고 그러한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측면들이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교육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천시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그런 힌트 같은 거를 드리면 2015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그 가이드북을 만듭니다. 이게 세계 시민교육 가이드북 GCE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글로벌 시티즌 에듀케이션의 약자예요. 근데 교사를 위한 가이드북하고 학생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성용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SDGs의 17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제 그 지속가능 목표예요. 그 지속가능 목표는 지속가능 교육에서 하는데 지속가능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이게 세 개의 문제들이거든요. 17가지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교육 목표 4가 양질의 교육이라고도 있긴 있어요. 교육의 특성화된. 이제 그런 거를 실현시키는 걸 세계 시민교육으로 이끌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레벨에서, 그 영역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초국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힌트를 갖는다면, 결국에 이제 지역사회라는 인천이라는 지역사회, 이 나라는 내가 인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아시아라는 게 이제 그 한 단계 거쳐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아시아하고 세계와의 그런 어떤 연관성을 잘 해결한다면 굉장히 그 판타스틱한 그런 그 동아시아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아마 시민교육 문자들은 교육감님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론과 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뭐 시민교육의 인천판 버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아마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 그 경청하고 계시는 그 학교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시민분들도 계시고 또 주로 이제 대학원에 우리가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도 많이 계시는데요. 뭐 편하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교육감님,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는 우리 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잘 다듬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완벽하지는 않고요. 또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 속에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영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 시민교육의 어떤 그 보편성, 시민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세계 시민교육이든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든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민성 교육이거든요. 그 시민성 교육의 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넣을 거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022 교육과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관통되는 것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시민성, 또 평화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교육감들이 좀 하면서 지금 이제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내년도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 이제 국가교육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과정도 지역교육과정은 시도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도교육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냐.
30% 정도는 시도 교육과정으로 줬으면 좋겠다. 물론 더 나아가면은 학교 교육과정을 20% 정도 해서 2, 3호 정도의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기가 지금은 뭐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30% 정도는 시도 간 교육과정을 두어야 자치화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런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낼 때 그때야말로 탄력이 붙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부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좀 장기적인 그런 교육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토대를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부하게. 고맙습니다. 김영순 교수님, 살짝 인터넷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그러면 잠시 김영순 교수님 인터넷이 불안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선생님들 안 계실까요? 이런 자리가 따로 없을 텐데요. 도송환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봉수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고려인 문화원의 박봉수입니다. 네, 교육감님을 이렇게 줌으로라도 뵙게 돼서 제가 오늘 그 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취임 후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해내놓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제가 손을 들게 좀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방마을에서 있고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문남초등학교나 한박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돌보면서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기초학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학교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학교 밖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학교 밖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3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바뀌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학교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영유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학교가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글을 떼고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면 외국인 가정 아이들은 영유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보육을 하다가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이 정말로 그 행정적이나 이런 걸로 지원이 많이 돼야지 되겠지만 학교 밖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 밖을 살리려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에 민원인 것 같아요, 민원. 교육감님 답변이 맞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거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민원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네. 예.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천에 그 다문 학생들이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6,700명 정도 되고 또 중학교가 한 1,700명, 고등학교가 한 700명 가까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 10,000명 가까이 되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가 더 늘어나서 우리 인천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금방 중학생 되고 또 금방 고등학생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진로교육이나 또는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 준비를 빠르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언어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시민이죠. 한글을 공부하는 순간에 곧바로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그런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한글 언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한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강사를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레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고요. 또 문남초나 한박초 같은 경우는 학생 그 숫자가 한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역으로 내국인 그 부모들이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을 다문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교육 여건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 학교하고 십정초등학교하고 세 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목표가 이제 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인데요. 일단 내년 말까지는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겁니다. 그 목표를 제가 설정을 했어요. 내년 말까지 30명 이상 되는 학급은 전부 30명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24년까지는 25명으로 줄인다. 그 목표 설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26년 정도 되면 2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는 30명 이상을 줄인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이제 과거에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질문을 주신 분은 학교 바깥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직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바깥에 영유아 부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인천이 앞으로 낳기만 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중고 지금 무상교육 그리고 유치원의 무상급식이 실현이 됐는데 이제는 유치원의 무상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치원의 무상교육 문제는 어린이집하고도 또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함께 또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시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의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만들어 좀 더 확대 개편이 됐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육청 제 생각은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고 학교 바깥에 나가면 학교 밖 학생이다. 이 용어 자체를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 있든 학교 바깥에 있든 다 우리 인천 아이들이고 인천의 자식들이고 제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인가, 시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새로 확대됐던 그 평생교육 원장님하고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대안학교법도 통과가 됐는데 아직 대안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서부터 좀 청소년이라는 용어들 좀 더 이렇게 잘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 학교 밖 문제는 교육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쓰던 관사는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재작년에 다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과 사람도서관의 형태로 지금 이제 간석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다누리 형태의 이 공간들을 앞으로 구별로 이렇게 원도심에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복합문화공간. 이 부분은 지금 선악중학교 자리에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이번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뒤로 지금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하나가 오픈이 돼서 이것도 지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문남초등학교라든가 이 학교에다가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그때 이제 고민이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문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간으로 갈 거냐, 그 부분은 학교 안에다 짓는 게 좋은 거냐, 또는 학교 바깥에 지려면 또 우리가 땅을 뭐 새로 막 구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검토를 이제 시작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논의를 조금 좀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좀 좁혀야 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관련된 그런 지역교육과정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정밀하게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거 국가 차원에서는 한 1, 2년 정도 걸리고요. 지역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하시는 역점 사업으로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좀 더 학교 교육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인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교육이 학교의 문제만 아니라 시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선 교사들의 그룹, 전문직, 그다음에 시민단체, 학자들, 관련 학자들이 그런 TF를 구성해가지고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관련된 지역화 교육 과정을 좀 더 그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방향, 뭐 이런 게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예. 네. 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설명하는 데도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지금도 이제 한 개 단원에서는 이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교육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다가 요구되는 교육이 한 60가지도 넘습니다. 뭐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해야 되고 노동인권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냥 서류로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를 법적으로 빨리 정리해 가지고 저는 이 학교를 좀 가볍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한 단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들은 그 단원에서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제 시도관 교육 과정을 30% 정도로 이 자율성을 주면은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뭐 창체를 비롯해서 그거 이외에 뭐 아까 얘기했던 마을 교육이라든가 이 다양한 속에서 녹여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힘들면 앞으로 가다가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안정적인 그런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거의 이제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연구생들 중에서 또 시민분들 중에서 뭐 코멘트, 질문, 어드바이스, 뭐 기타 등등 있으신가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감님과 네네 우리 저희 과의 정상훈 교수님 들어와 계셨네요. 네네. 사회교육과의 정상훈 교수님입니다. 인권교육, 뭐 법교육 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정상훈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감님을 통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해서 유익한 강연을 듣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오신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열정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인천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 그리고 말씀하셨던 교육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저도 헌법 전공이라서 그런지 매우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부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나중에 더 성장해서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 목표에 대해서 저도 다른 문헌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다른 곳에서 칼럼 쓰신 것을 보고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정하신 목표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론적 체계를 잡고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설득력을 얻는 방향이 필요하다면
역시 인천의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설득력을 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목표가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면 그 출발은 인천의 특성에서 출발을 한다면 좀 더 말씀하신 그런 지역 교육자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소하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서울보다 인천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소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인천이 그 사통팔달의 중심이라는 것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인천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더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징표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미 좀 명확하게 많이 밝히신 것 같고요. 그 출발점을 지역적 정체성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고 그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징표를 예를 들면 뭐 좀 진보하지만 인천 지역 주민, 인천 학생들은 소통의 시민이다. 소통의 학생들이다. 통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통하는 시민을 우리는 키우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한다면 지역자치, 교육자치의 명분도 살리면서 어디까지 통하게 할 거냐, 동아시아에서 통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뭐 소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개념적 징표의 출발점을 그러니까 목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발점을 좀 정립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인천 지역의 특성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론적 틀을 정립할 때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예비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그 다문화 센터에서 이런 소통이 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인하대학교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그 교사 양성이나 재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상훈 교수님이 저희 인하대학교를 그 대표해 주셔서 앞으로 지역사회학과 협력 네 번째 장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밝힌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이더라고요. 좀 더 저희 그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인하대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함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뭐랄까 저희 강연에 대한 소회라든가 뭐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 인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2000년에 걸쳐서 300만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인천의 도시적 특성이 무언가. 그래서 저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방성이라든가 또는 포용성이라든가 또는 이 다양성 그리고 창조성을 붙여도 되는 그런 최초가 또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그 또 지정학적인 위치가 또 있고요. 이런 도시적 특성을 교육적 가치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인천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특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특성들을 교육적 가치로 역량으로 잘 연결시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그런 자양분이 곧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꾸 이 인천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모여드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천에 이제 최원식 교수님이 인하대에 계셨었는데요. 이제 그분은 인천에 대해서 먼저 온 손님이 나중에 온 손님과 함께 형제처럼,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다. 이거를 선주민과 이주민의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해불양수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먼저 온 손님이 나중에 온 손님과 함께 친하게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면서 도시적 특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적 가치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을 정치하게 이렇게 가다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하대가 역할을 좀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인천교육청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미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온 미래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가 따로 어느 시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새로운 메시지에 응답하는 그런 교육 인프라, 또 디지털이 갑자기 훅 다가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 교육과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미래 교육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교육 현장이 저는 그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 문제, 또 이 세계 시민, 동아시아 시민 교육, 이런 부분을 좀 중심에 놓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이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 되는 그런 시대는 갔다. 또 가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인천교육의 주체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 1시간 한 30여 분 동안 강연과 또 우리 그 시민들과 토론해 주시고 굉장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반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교육가족들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가족들의 노력 없이는 교육감님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진보교육감으로서 자리매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교육을 앞당겨 주시는데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1시간 한 30여 분 동안 저희가 뭐 강연과 토론을 나눴는데요. 그 함께 해주신 그 인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천 그 교육 가족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있으셨어요. 그 이광수 장학관님 수고하셨고요. 네, 이종원 인천시 교육청 이종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그 사회도 봐주시고 어레인지 했던 우리 연구소 오정미 연구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실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측정한 그런 강연료가 있는데 강연료를 재능 기부로 절대 안 받으시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쨍 잡았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잘 다른 그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인천시가 교육으로 행복해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인천시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모든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그러면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영광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